일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들 쫙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 네 분과 함께 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또 쏟아졌던 2차 전지 관련 소식들, 그 중심에 있었던 현대차와 고려아연의 협력 강화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1위 업체죠. 현대차그룹과 국내 1위 비철금속 재련 사업자 고려아연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협업관계 결속을 위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의 지분 5%를 인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7년 남았네요. 2030년도에 현대차는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3위, 탑3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몇 대입니까? 약 364만 대가 목표인데요. 이제 그때 정말 실제로 현대차가 그걸 364만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핵심 소재가 뭘까요?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재료, 다시 말해서 니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니켈 분야에서, 니켈 재련 분야에서 세계 1위는 어디입니까? 고려아연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사가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요. 현대차가 고려아연 지분 5%를 투자함으로써 서로가 윈윈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미래에 탑3 가기 위한 기초 소재를 완전히 확보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고려아연은 어떻습니까? 광물에서 니켈을 재련하는 기술 세계 1위인데 그 광물이 지금 자료화면 봐보십시오. 금년에는 51만 톤 정도 규모입니다만 2차 전지용 니켈이 앞으로 7년 뒤엔요 230만 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6배 이상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또 어떤 재련소라든가 공장을 많이 증설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윈윈 된다. 현대차는 재료를 충분히 공급받고 또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팔로 내가 만든 제품을 확실하게 사갈 수 있는 것을 잡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적어도 5년 동안은 세계 산업의 양대 축이 있죠. 하나는 전기차, 또 하나는 AI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린 대로 우리 투자 뉴스의 전략 시청자분들은 꼭 2차 전지와 자동차 분야를 여러분들 포트에서 20%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놓으시면 좋겠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해서 만든 해외 법인 HMG 글로벌이 이제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한 건데요. 이어서 고려아연 관련된 공시도 나왔거든요. 내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고려아연이 연산 4만 2,600톤 규모의 니켈 재련소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지금 1,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또 투자한다고요? 예, 원래 고려아연이 계열사였던 캠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실자산관리공사 캠코하고는 다른 회사이고요. 그 캠코에다가 이제 이번에 투자받은 현대차 투자받은 5천억 중에서 1,500억 원을 투자해서 캠코에다 니켈 재련소를 이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아연이 갖고 있던 니켈 재련소를 합치면은 이번에 총 6만 5천 톤으로 이제 황산 니켈의 생산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6만 5천 톤의 규모라는 건 중국 전체 를 포함했을 때 중국보다는 낮은 2등이긴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선 사실 1등이라 봐야 됩니다. 중국을 또 제외된 이유 중 하나는 막연하게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이제 IRA 때문에 미국에서 제대로 뭔가 2차 전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이번 6만 5천 톤의 황산 니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일반 니켈이 아니고 황산 니켈을 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은 황산 니켈에서는 이제 다른 식으로 예를 들면 폐배터를 재활용한다든지 황산 코발트 전고체 생산할 수 있는 고려아연이 올인원 니켈이라는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차 그룹의 IRA 물량의 절반 정도를 갖다가 고려아연이 충당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고려아연이 능동적으로 이제 IRA 시대에 또 2차 전지 시대를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무엇이냐면은 그 고려아연이 사실은 재작년부터 최윤범 부회장에서 이제 회장으로 올라섰는데 이때 이제 최윤범 회장과 사이에서 최창걸, 장병희 두 집안이 3대에 걸쳐서 이제 공동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최윤범 회장이 2차 전지를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LG그룹과 하나그룹과 지분을 제휴를 했습니다. 그 지분을 제휴했을 때는 최윤범 부회장, 지금 회장인데 최윤범 회장을 보고 지분 제휴한 것이기 때문에 장병희 집안 가문 입장에서는 돌연 갑자기 최윤범 회장의 단독 경영이 강화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약간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현대차 지분이 5%가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최윤범 회장 단독 체제가 강화됐다. 여기를 종집을 찍었다. 이런 점도 이번 그 공동지분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8월엔 또 고려아연이 한화와 함께 손을 잡고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주가 급등한 이력이 있는데요. 과연 현대차와 이제 협력 강화 소식까지 들려오고 유상증자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또 정규시장 개장과 동시에 한번 주가 움직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아연 주가 측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급등락이 심한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 전망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고려아연 자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2차 전지 산업 내에서 국내에서는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사실 핵심의 어떤 이 키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 자체적으로는 앞으로도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영위를 하면서 사업에 좀 확장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고려아연에만 좀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고려아연과 좀 관계사로 있는 영풍정밀에 좀 집중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영풍정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영풍정밀은 원래 산업용 펌프라든지 밸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이 화학 플랜트 사업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전기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폴리콘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신재생 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확장세에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작년까지는 사업 분야가 좀 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좀 강하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영풍정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고려아연과 뭐 영풍의 지분 가치 이런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고려아연 자체가 2차 전지 사업에 좀 확장세를 나서면서 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영풍정밀의 펌프라든지 밸브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에만 좀 집중을 하지 마시고 본업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점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영풍정밀도 고려아연과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려아연과 함께 영풍정밀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진단해 주셨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볼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바로 수소, 전기차 보조금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서 지원 대수는 늘리는데 일단 지원금은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제가 이거 계산은 못 해봤는데 일단은 뭐 다행인 거는 지원 대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정부가 이제 수소와 그 전기차 보조금이 100만 원 정도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근데 이와 함께 또 5분이면 충전이 가능한 실리콘 응급제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상용화될 계획이다라는 그런 이슈까지 두 가지 한꺼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100만 원이 줄어든 대신에 지원 차량 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6만 2,200대 정도, 26만 8,200대죠. 이 정도 지원해서 내년에는 29만 5,000대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소폭 증가한 수치인데 한 10% 정도 증가하죠. 그래서 수소버스 같은 경우도 올해 700대에서 내년에는 1,720대 정도로 목표로 예상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구매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나야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 수요가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게임 체인저로 불리죠. 이제 실리콘 응급제로 소재로 한 이제 제품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일단 그 주행 거리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도 이제 5분이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배터리가요. 그래서 일단 실리콘은 잘 아시는 대로 흑연보다 이제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쪽 배터리 시장에 가능한 게임 체인저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식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는 상용화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정부는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을 좀 축소하되 대수는 늘린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오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방산기업 뉴스도 확인해 볼까요? 지금 한화오션이 총 8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는데요. 캐나다와 그리고 폴란드, 그러니까 북미와 유럽에 각각 잠수함 생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멀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이 북미 지역에는 캐나다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에는 폴란드에 글로벌 잠수함 생산 거점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 하나그룹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예전에 첫 수주 쾌거였던 이제 8천억대 호위함 수주 이후에 잠수함 관련으로 이제 특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총 80조 원 규모의 국내외 잠수함 수주에 역량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잘 나가는 방산업 쪽에서도 해외 방산 분야의 주도권을 좀 쥐겠다라는 각오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르면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1, 2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폴란드와 캐나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 등 글로벌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대비해서 사업 전반적인 전열을 좀 다듬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거에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현재 하나오션이 노리는 잠수함 수주권은 올 하반기에 있는 방위산업청이 발주하는 국내 한 건을 비롯해서 캐나다와 폴란드 등 총 4건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 현재 하나오션이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역시 캐나다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나다 해군 같은 경우는 3,000톤급의 잠수함 12척을 현재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 예산이 총 60조 원 규모인데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잠수함 척당 가격이 2조를 넘는 수준입니다. 금액만 들어봐도 대단한 수준이고요. 계약자 선정은 좀 빠르면 2026년도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양방산에서 잠수함 수주 같은 경우는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고난도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게다가 초고가 수주인데다가 잠수함 하면 잠수함만 떠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 미사일도 들어가고 뭐 장착 무기나 시스템이나 정말 다양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확장과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분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오션에 이제 수주 사항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은 진짜 방사는 꼼짝도 안 하는데 조선은 그래도 좀 열심히 잘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한화오션은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 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장시용 차장님? 이번 그 폴란드 잠수함 생산 거점 만드는 부분도 지난번 2조 원 가량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조 원 유상증자의 이 증자 목적이 첫 번째가 초격차 방산입니다. 그쪽에 9천억을 좀 투자를 하고요. 친환경 디지털 선박에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해상풍력에 2천억 원, 스마트 야드에 3천억 원, 이 네 가지의 2조 원의 유상증자를 좀 투자를 하게 되는데 다른 어떤 동종 이 업계의 이 경쟁사에 대비해서 부진했던 친환경 디지털 전환 투자를 좀 가속화한다라는 목적이고요. 해상풍력 등에 대한 어떤 미래 먹거리도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좀 밝혔습니다. 이번 유상증자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예전 대우조선해양이 있었을 때부터 유상증자는 대부분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그룹의 하나오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큰 거고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나오션의 대주주가 사실 40%가 대부분 이 한화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략 한 8천만 주 정도의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한 4천만 주 가량을 하나그룹에서 전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 회사를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시키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수주전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잠수함이라든지 다른 방산 쪽에 대한 어떤 성장 가도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더욱더 회사가 어떻게 좀 변면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지켜보시면서 계속 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첫 투자 목적 적극적인 증자를 발표한 하나오션. 그동안도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해 주신 만큼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지금 테크윙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시안 공장에 89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마이크론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테크윙이 마이크론에다가 이제 납품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이크론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건가, 영업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이제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이제 이런 계약 같은 공시가 나오면은 보셔야 될 게 계약 기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 정확한 88억 5천만 원인데 89억 원이라고 했을 때 계약 기간이 만약에 3년, 10년게 늘어지면 사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봐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사실 정확하게 이제 한 10개월 정도입니다. 그 8월 30일 또 어제 이제 공시한 이후부터 내년 이제 5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은 계약 기간도 짧고 충분히 이제 그 테크윙에게는 큰 이제 규모를 할 수 있습니다. 전년 매출 대비를 하면 이제 22년 매출 대비를 했을 땐 3.3%인데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테크윙도 사실은 이것이 실적이 이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언제 좋아질 것이냐라는 이제 맥락이 이제 궁금하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최소한 3분기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테크윙도 사실은 똑같이 이제 매출과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여겨지는데 테크윙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주력 제품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핸들러라는 제품입니다. 핸들러는 무엇이냐면은 전기 공정을 마친 그 다음에
반도체를 갖다 이송을 할 때 사람이 글리다 이송할 수 없고 또 일일이 이송을 하려면 이제 뭔가 반도체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러라는 장비를 쓰게 마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테크윙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89억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공시 나왔는데 혹시 제가 찾아본 건 무엇이면 테크윙이 워낙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으니까 추가로 이제 웨이퍼에 대한 검사 장비로 이제 그 제품군을 갖다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시향공제 납품하는 게 그런 웨이퍼 장비를 납품한 것인가 찾아봤더니 그거에 대한 힌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검사 장비라 나와 있는데 테크윙이 과거에 이제 공급 수주 계약을 제가 찾아봤더니 동일하게 다 핸들러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검사 장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그 내놓은 그 제품 계약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 검사 장비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만약에 웨이퍼 검사 장비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테크윙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테크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주가는 좀 좋았습니다. 올해 YTD는 좋았고 한 달 정도 주가는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전체적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테크윙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바이오 소식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지금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폐암 1차 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또 밤사이 들려왔습니다. 연 6천억 원 규모의 폐암 치료제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게 뭐 큰 시장에 진출해서 유한양행의 실적에 좀 기인한다라는 그런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이제 폐암 환자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이죠. 이제 렉나자의 빠른 1차 치료 급여 확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연내 급여 확대도 가능할 전망인 가운데 경쟁력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무려 5년이 걸려서 넘었었던 첫 문턱인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약이 동일한 선상에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타그리소의 연내 급여 적용이 점차 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현재 렉나자 1차 치료에 대한 동정적 치료죠. 이제 EAP라는 거를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차 치료 대상자인 환자한테 2차 치료 요법 약가 기준으로 연간 7,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2차 치료 약가가 7,550만 원 연간이면 이거 서민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빨리 좀 급여를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도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급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그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의 항암제가 성공하는 날이 올까요? 지금 유한양행 전거래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시영 차장님? 현재 얀센에서 이 약을 가지고 병역요법으로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약제 같은 경우는 폐암 치료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2차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2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파급력이 크지가 않죠. 1차 치료제로 만약에 등급이 된다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치료가 되게 되고 시장 자체도 그쪽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수혜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얀센이 코멘트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임상 데이터가 연말이었다가 또 아니다. 내년 초로 예정이 됐었다가 이게 연말로 당겨졌다가 이제는 10월 달로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얀센이 코멘트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10월에 발표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했었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 경쟁사로 있는 타그리소라는 제품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어떤 데이터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판 제품의 영역도 빠르게 좀 우리가 영역도 넘볼 수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한양행이 사실은 이제 기술 수출을 받으면서 이 약을 같이 지금 개발을 해서 좀 만들고 있는데 오스코톡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정했을 때 레이저티닙이라는 그러니까 이 약제에 대한 어떤 유한양의 가치를 좀 굉장히 좀 크게 두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상상하지 못할 만한 가치를 좀 부여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사실은 주가가 좀 오르다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좀 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유한양행의 주가는 향후 10월에 나올 수 있는 얌센의 데이터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한번 10월, 11월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뉴스플로우 계속해서 여러분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8월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죠. 9월 증시 전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9월 국내 증시 불안정한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인데 종합적인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느낀 체감은 지금 5월이나 6월 말 같은데 벌써 8월 말입니다. 이제는 불과 4달밖에 남지 않은 2023년도 이제 3분기 마지막 달 증권사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공격적 보는 회사도 있고요. 보수적으로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높게 봤냐 낮게 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팩트, 요인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 미국의 금리 동결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2번은 중국이 최근에 부동산 경기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기대만큼 그렇게 회복이 빨리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 즉 중국의 리스크가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국내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더디다, 회복이 좀 더디다 하는 부분이 세 번째 요인 같습니다. 자, 자료에 하면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공격적으로 보는 회사는 2,700포인트까지 보고 있고요. 가장 비관적으로 안 좋게 보는 회사는 2,40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올 9월 달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상단은 2,650에서 2,700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단은 2,450 혹은 2,4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과 이상은 높이 두되 발은 현실에 도라 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2,700을 전망했다고 2,700포인트 가는 거 아닙니다. 2,400포인트 전망했다고 진짜 2,400포인트가 내려가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거는 말 그대로 전망치일 뿐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우리 시청자분께 정말 중요한 것은 몇 포인트 간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그 시장 흐름에 얼마나 적절하게 작용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일단 전망보다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